임상심리사 2급 실기 합격을 위한 과목별 핵심 이론 심리치료 2부 시작하겠습니다. 10번째인데요. 가족치료입니다. 가족 갈등의 유형 5가지 작성하는 건데요. 2022년에 기출됐었습니다. 1. 관계 갈등. 이것은 인간관계 갈등이라고도 적혀 있네요. 2. 자료 갈등. 사실관계 갈등이라고 표현됩니다. 3. 이익 갈등, 이해관계 갈등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4. 구조 갈등, 구조적 갈등입니다. 5. 가치 갈등, 가치관 갈등이죠. 이렇게 5가지 가족 갈등의 유형 살펴보세요. 그리고 가족 치료를 권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15년, 20년에 기출됐습니다. 3가지 말씀드릴게요. 1. 내담자의 어떤 증상이 역기능적인 가족관계에 얽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내담자의 호소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족 간의 관계 변화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가족이 서로 분리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이렇게 3가지 경우에 가족 치료를 권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경험적 가족 치료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사티어는 가족이 올바른 의사소통 방식을 학습하고 이를 실제 장면에 적용함으로써 상호작용의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가족 조각, 가족 그림 등의 표현적인 기법들을 사용했었어요. 의사소통 유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이 의사소통 유형이 11년, 17년, 23년에 기출됐습니다. 5가지잖아요.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 일치형. 네. 먼저 회유형, 자신의 내적 감정이나 생각을 무시한 채 타인의 비위와 의견에 맞추려 한다. 비난형, 회유형과 반대로 자신만을 생각하며 타인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양상을 보인다. 초이성형, 계산형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자신 그리고 타인을 모두 무시하고 상황만을 중시한다. 산만형, 혼란형이라고도 하죠. 초이성형과 달리 자신 및 타인은 물론 상황까지 모두 무시한다. 가장 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인 일치형입니다. 자신 및 타인, 상황을 신뢰하고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해결 중심적 가족 치료인데요. 2018년에 기출됐어요. 스티브 드 세이저와 인수 김 버그는 가족의 병리적인 것보다 건강한 것에 초점을 두면서 가족에게서 강점, 자원, 건강한 특성, 탄력성 등을 발견하여 이를 상담에 활용한 것이죠. 인수김 버그라고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김인수,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해결 중심적 가족 치료. 제가 좋아합니다. 이 해결 지향적 질문의 주요 유형이 있는데 총 여기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5가지 질문을 설명합니다. 상담 전 변화에 관한 질문인데요. 내담자가 상담을 약속한 후 상담소에 오기까지 경험한 변화에 대해 알아보는 거죠. 예외 질문, 문제 해결을 위해 우연적이며 성공적으로 실행한 방법을 찾아내는 거고요. 기적 질문, 문제가 해결된 상태 혹은 그 해결책을 상상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척도 질문은요, 숫자를 이용하여 내담자에게 문제의 심각성 및 우선순위 등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처 질문은 어려운 상황에서의 적절한 대처 경험을 상기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어의 가족 갈등 모델에 의한 가족 갈등의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5가지 유형은 1. 관계 갈등 또는 인간관계 갈등, 2. 자료 갈등 또는 사실관계 갈등, 3. 이익 갈등 또는 이해관계 갈등, 4. 구조 갈등 또는 구조적 갈등, 5.
가치 갈등 또는 가치관 갈등. 시작하기 전에 설명했던 내용인데요. 조금 세밀하게 살펴볼게요. 1. 관계 갈등 또는 관계 갈등에서는요.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이 서로 간의 오해, 불신, 편견 등으로 관계 형성 그리고 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때 발생하는 갈등입니다. 자료 갈등 또는 사실관계 갈등은 동일한 자료 혹은 사건에 대해 서로 이해하는 바가 달라서 사실관계에 대해 각자 다른 입장을 주장할 때 발생하는 갈등입니다. 이익 갈등 또는 이해관계 갈등은 자원이나 자리는 한정적인 데 비해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많을 때 발생하는 갈등입니다. 구조 갈등 또는 구조적 갈등은 적합하지 않은 제도, 규제, 풍습, 힘의 불균형 등 구조적 문제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치 갈등 또는 가치관 갈등은 개인이나 가족 혹은 집단에서 구성원 간의 신념이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입니다. 무어의 가족 갈등 모델에 의한 가족 갈등 5가지 유형이었습니다. 다음은 11번째로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동 심리치료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아동의 특성 3가지를 써봅니다. 17년, 19년에 기출됐어요. 1. 아동은 인지 능력 및 대처 능력이 부족하며 자발적인 치료 동기를 갖기 어렵다. 2. 행동화 경향이 있으므로 놀이나 게임, 예술 활동 등을 심리치료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보호자 통제의 영향을 받으므로 보호자의 역할 및 참여가 중요하다. 다음 아동 상담에서 놀이의 치료적 기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6년에 기출됐었네요. 1. 관계 형성의 기능, 2. 자기 노출의 기능, 3. 치유의 기능 3가지입니다. 아동 상담에서 놀이의 치료적 가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15년, 20년, 22년에 기출됐고요. 총 11가지 있습니다. 1. 저항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치료적 관계 형성에 유용하다. 2. 의사소통의 매체로서 아동을 이해하고 진단하는 데 유용하다. 3. 아동의 불안 감소 및 긴장 이완을 통해 효과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 4. 정화를 통해 심리적인 외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5. 창조적 사고를 통해 참신한 문제 해결 능력을 발달시키도록 한다. 6. 유능성을 향한 욕구를 자극하고 그 실현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자아 존중감을 발달시킨다. 7. 역할놀이를 통해 새로운 행동을 연습하고 이를 획득하도록 하여 나아가 공감력을 증진시킨다. 8. 은유적 교훈을 제시함으로써 통찰을 돕는다. 9. 환상과 상상을 통해 대리적인 욕구 충족을 가능하게 한다. 10. 애착 형성을 촉진하고 관계를 향상시킴으로써 타인과 친밀해지는 능력을 발달시킨다. 11. 일상생활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킨다. 네, 이렇게 11가지 아동 상담에서 놀이의 치료적 가치를 설명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와 구분되는 아동 심리치료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19년, 21년 기출문제입니다. 5가지 말씀드릴게요. 1. 아동 내담자의 언어 발달 및 인지 발달을 고려한다. 2. 치료 동기 부여를 위한 치료 초기 관계 형성이 중시된다. 3. 치료 과정에 놀이 등 아동 내담자와의 문제 공유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된다. 4. 아동 내담자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5. 아동 내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모, 교사 등의 협조와 참여가 요구된다. 이렇게 아동 심리치료의 특징 5가지였습니다.
집단 따돌림 피해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특성을 설명하시오. 2022년 기출문제인데요. 사고, 정서, 행동으로 구분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사고는 자폐적, 경직적, 비현실적이며 자기 패배적, 피해망상적 사고 패턴이 많다. 공상이나 환상 또는 자기만의 세계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 정서는 분노, 불안, 우울, 외로움 등 부정적인 정서에 사로잡힌다. 무력감, 열등감, 낮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행동은 자기 표현 능력이 부족하다. 회피적인 행동이나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 네, 이렇게 사고, 정서, 행동으로 구분해 본 집단 따돌림 피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이었습니다. 12번째 자살 상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살 위험도의 평가적 요소 6가지가 있습니다. 1. 위험에 대한 자기 보고. 자살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자주 떠오르는지, 이를 얼마나 오랫동안 견디어낼 수 있는지 등입니다. 2. 자살의 계획. 자살 계획의 치명성 또는 성공률, 자살의 방법 및 도구, 계획의 구체성 등이 있습니다. 3. 자살력. 과거 자살 시도 경험,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인물들의 자살 및 자살 시도 여부 등을 체크해야겠죠. 4. 심리적 증상. 심리적 고통이나 정신장애 유무, 알코올 중독 또는 약물 중독 여부를 확인해야겠습니다. 5. 환경적 스트레스. 최근 발생한 중요한 변화 또는 상실, 성취 불가능한 욕구의 유무 등을 평가해 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 및 지지 체계를 봐야 하는데요. 과거 유사한 상황에서의 도움, 자살 충동의 억제 요인, 미래에 대한 계획 등을 평가해 봐야겠습니다. 다음 자살 위험도에 대한 평가인데요. 2004년, 2009년, 2013년, 2018년, 2022년 기출문제입니다. 총 2가지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1. 자살 의도를 물어보기. 상담자는 자살 가능성 의심자에게 조심스럽고 진지하면서도 단도직입적으로 자살의 의도에 대해 질문합니다. 2. 자살 계획을 평가하는 거예요. 상담자는 자살 의도 평가, 자살 방법 평가, 자살 준비 평가, 자살 시도 평가 등 4단계의 자살 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자살 예방의 대처 방법도 매우 중요한데요. 2004년, 9년, 13년, 16년, 18년, 22년에 기출됐습니다. 4가지 대처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2. 혼자 잊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3. 자살을 시도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나 상황에 가까이 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4.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자살 예방 전문가를 만나게 해야 합니다. 네, 13번째로 인터넷 중독 상담입니다. 인터넷 중독의 3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 호기심. 인터넷 게임, 성인 사이트, 사이버 채팅에 호기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됩니다. 2단계 대리만족 단계인데요. 인터넷을 통해 현실에서 느끼기 어려운 그 즐거움을 만끽하고 현실을 회피하게 되죠. 3단계는 현실 탈출인데요. 가상세계의 환상에 사로잡혀 현실을 인식하는데 장애를 초래하는 단계입니다. 인터넷 중독 3단계였습니다. 호기심, 대리만족, 현실 탈출. 인터넷 중독의 징후가 12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1. 내성, 금단, 남용 증상이 있다. 2. 현실에 대한 적응 및 일상생활에서의 곤란을 경험한다. 3.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4. 수면장애가 발생한다. 5. 과도한 인터넷 사용으로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고 수업 시간에 잠을 자기도 한다. 6. 가족이나 또래 친구와 소원해지는 등
대인관계에 문제가 발생한다. 7. 하루도 빠짐없이 인터넷을 한다. 8. 인터넷에 접속하는 경우 시간 가는 줄 모른다. 9. 인터넷 사용으로 상당한 시간을 소모한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10. 식사 시간이 줄어들며 모니터 앞에서 식사를 하기도 한다. 11.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모니터 앞에 너무 오래 앉아 있다고 나무란다. 12. 가족이 없는 경우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인터넷을 한다. 저 인터넷 중독인가 봐요. 네,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주요 방법. 2003년, 17년, 20년, 22년에 기출됐습니다. 1. 반대로 실행하기. 2. 외적 중지자 활용하기. 3. 컴퓨터 사용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세우기. 4. 특정 응용 프로그램의 사용 금지. 5. 득과 실을 상기시키는 카드를 활용하기. 6. 그동안 소홀히 한 활동에 대한 목록 만들기. 저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6가지 방법 활용하겠습니다. 네, 성폭력 상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폭력 초기 상담 시 파악해야 할 내용, 5가지입니다. 피해자의 특성, 가해자의 특성,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 유형, 피해 상황을 살펴봐야겠죠. 피해자의 특성에서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장애 유무 이것을 살펴봐야 되고요. 가해자의 특성은 가해자의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가족 관계, 성격 특성, 전과 유무 등을 살펴봐야겠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도 살펴봐야 되는데 친족, 직장 동료, 학교 선후배, 이웃사람 등 아는 사람, 강도, 행인, 택시기사 등 모르는 사람 이렇게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도 살펴봐야겠습니다. 피해 유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강간, 강제추행, 성추행, 성희롱, 스토킹 등이 있습니다. 피해 상황은 피해 시간 및 장소, 횟수, 지속 유무 및 지속 기간, 피해 후 산부인과 진료 및 심리상담 유무, 경찰에 신고 유무, 임신 또는 낙태 유무 등에 대해서 파악해야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한 위기 개입 방법론은 6가지를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 지지적 관계 형성. 2. 즉각적 욕구의 대처. 3. 피해 경험의 환기. 4. 의미 있는 타자에 대한 상담. 5. 실제 상황에의 대처. 6. 미래에 대한 대처 준비 및 사후 보호. 이렇게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한 위기 개입 방법론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폭력 피해 후 피해자의 심리적 단계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네, 총 6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단계와 특징을 살펴볼 텐데요. 단계별로 충격과 혼란, 부정, 우울과 죄책감, 공포와 불안, 분노, 재수용 이렇게 6단계로 심리적 단계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충격과 혼란 단계의 특징은 피해자는 성폭력 충격으로 인해 자신에 대한 무력감과 타인에 대한 불신감을 가집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성폭력 사실을 알려야 할지 혹은 숨겨야 할지 양가 감정을 가집니다. 2단계 부정 단계에서는 피해자는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피해자는 외견상 적응된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상담을 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3단계 우울과 죄책감 단계에서는 피해자는 자신에 대해 수치스러워하면서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피해자의 잘못된 분노 표출은 삶에 대한 절망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4단계 공포와 불안 단계에서는 피해자는 자신이 앞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없다는 불안감을 느끼면서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커다란 약점을 가지게 되었다는 부적절한 생각으로 인해 다른 사람과 만나지 않으려고도 합니다. 5단계 분노 단계에서 피해자는
가해자는 물론 자기 자신, 상담자,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분노를 느끼게 되죠. 피해자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노감은 남성이나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마지막 6단계 재수용 단계에서는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성폭력이 자신의 잘못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성폭력 경험에 대한 동화와 함께 자아 개념을 회복하기 시작하며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인정하게 됩니다. 성폭력 피해 후 피해자의 심리적 단계를 이해하시고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인정하게 되도록 도와드려야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전화로 도움을 요청할 경우 상담자는 어떻게 조치해야 될까요? 2017년 20년 기출문제입니다. 5단계로 조치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1. 심리적 안정 및 지지하기. 상담자는 우선 내담자를 안정시키고 지지해주며 위로해야 합니다. 2. 성폭력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 및 증거 보관에의 당부. 전화 상담이기 때문에 성폭력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며 증거물을 반드시 보관하도록 당부해야겠죠. 3.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4. 병원 연계. 내담자가 성폭력으로 인해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병원에 연계해 줍니다. 5. 법적, 의료적 절차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전문기관 연계. 내담자에게 법적, 의료적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전문기관에 연계해 주는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전화로 도움을 요청할 경우 상담자의 조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심리적 응급처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리적 응급처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재난이나 외상 사건에 노출된 사람들을 돕는 단기간의 적극적인 조력 과정을 말합니다. 생존자들의 정상적인 기능 회복을 위해 사건이 발생한 가까운 장소에서 필요가 발생한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리적 응급처치의 5단계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2017년 기출문제입니다. 사건 전 단계, 충격 단계 혹은 급성 단계, 구출 단계 혹은 반응 단계, 회복 단계, 재통합 단계 이렇게 5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1단계 사건 전 단계입니다. 사건 발생 이전이에요. 사건 발생 전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정보를 제공하며 사건 발생 시 신속히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2단계 충격 단계 혹은 급성 단계인데요. 사건 발생 직후 0시간에서 48시간입니다. 생존자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심리적 응급처치를 수행합니다. 3단계 구출 단계 혹은 반응 단계입니다. 사건 발생 후 1주까지입니다. 생존자들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며 그들의 욕구가 얼마나 잘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또한 고위험자를 적절한 의료기관에 의뢰하며 아웃리치 연계 활동을 합니다. 4단계 회복 단계에서는요. 사건 발생 후 1주에서 4주에 해당되는데요.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환경, 생존자, 제공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회복과 탄력적 적응을 돕는 것입니다. 마지막 5단계 재통합 단계는 사건 발생 후 2주에서 2년까지를 말합니다. 필요한 경우 생존자들을 치료에 의뢰하여 증상을 감소시키고 기능을 증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심리적 응급처치의 활동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첫 접촉과 라포 형성이 1, 2. 안전에 대한 확인, 3. 심리적 안정화, 4. 정보 수집, 5. 문제 해결에 대한 안내, 6. 회복을 위한 준비. 이렇게 심리적 응급처치 활동 과정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제3과목 심리치료지요. 네, 2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